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가 2021년 주식시장을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면서 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증시를 보고 박스피가 그러면 그렇지라는 신세 한탄만 했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라는 이제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위기 이후에 반등한 국내 증시가 박스권 탈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3000, 코스닥 1000시대도 멀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금융투자업계 멘토로 알려진 전문가 두 분과 함께 투자 전략 짚어보겠습니다. 서철수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장, 윤지호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2022년 그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맞습니다. 이 서점에서는 사실 주식책이 좀 전면에 배치되기도 네. 하고 뭐 SNS를 보면 항상 이 주식 관련 콘텐츠가 넘쳐나기도 했었는데요. 네. 그런 점에서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 2020년 그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어땠을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3월로 좀만 기억을 되돌려봐도 과연 12월에 이런 일이 있을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 자신은 상상을 못했고요. 그리고 상황을 보면은 좋아진 거는 맞지만 과연 주가 지수를 설명할 만큼 실물 경제가 좋아졌는지도 분명히 다들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선택해야 되는 건 뭐냐면 결국 올해를 한마디로 우리가 단어를 선택한다면 그걸 기대의 방향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코로나도 종식될 것이다. 그리고 글로벌 경기는 정상화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개선될 것이다. 그리고 기업 이익도 이전보다는 나아질 것이다. 결국 우리가 다음 2021년을 1년을 바라봤을 때 결국 이러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올라왔고요. 현 12월 이 시점에서도 그리고 아마 2020년 상반기에도 이러한 기대감이 반영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전히 증시에는 우호적 환경이 이어지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 센터장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네, 저는 한 단어로는 머니 무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가계가 광복 이래로 자산 증식 수단을 잘 아시는 것처럼 거의 부동산 아니면 이제 예금, 저축으로 해왔단 말이죠. 그런데 부동산은 지금 정부의 각종 규제라든지 레버리지가 좀 막히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자산 증식 수단으로 쓰기가 점점 더 힘들어진 상황이잖아요. 집을 뭐 사고 팔고 해가지고 돈을 불리겠다 이게 만만치 않고 또 예금도 아시는 것처럼 1년 만기 예금금리 현재 0.7%, 0.8%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플레 자체도 커버를 해주고 있지 못합니다. 이제는 자산 증식을 이와 같은 과거의 부동산이나 예금이 아니라 주식이라고 하는 이런 자산 쪽으로도 돈이 이렇게 옮겨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은 큰 변화가 2020년도에 키워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기대와 머니 무브를 이제 꼽아주셨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2021년 증시를 이제 본격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코스피가 2,700선을 넘어서 계속해서 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피로감이 크다 또는 좀 3,000선까지 간다 말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센터장님? 참 이런 질문을 받으면 굉장히 답변하기가 처음에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익의 측면에서 본다면 분명히 주가는 부담스러운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굉장히 주목하는 현상 중에 하나는 달러가 약세화되면서 달러가 약세를 주면서 굉장히 많은 자산들이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뭐 인플레만 나지 않는다면 이러한 구조적 변화만 바뀌지 않는다면 이러한 또 자산 가격의 어떤 상승 형상, 다양한 자산의 상승 흐름은 지속되지 않겠는가가 그 기본적인 생각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뭐 굉장히 오늘 기쁜 날이잖아요. 이제 지수가 우리가 내년을 바라볼 때 굉장히 시장이 긍정적이고 굉장히 부분이 있지만 올해 너무 달려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년은 올해만큼 달리기는 만만치 않을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내년을 바라볼 때 결국 중간중간에 이 정도 쫓아왔는가 눈높이를 좀 맞춰가는 과정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는 결국 시장에 깔려있는 아까 돈의 값이 떨어졌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좋아졌다 본다면 인플레 기대가 생길 것이냐 그리고 또 금리를 자극할 것이냐 이 부분이 아마 내년에 어느 시점이 된다면 분명히 시장에 또 하나의 변수로 부상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윤 센터님 말씀에 대체로 동의를 합니다. 구조적으로 기본적으로 2021년에도 증시를 둘러싼 여건은 양호하다고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머니 무브라고 하는 것은 장기 구조적인 추세가 될 트렌드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는 당연히 21년도에도 혹은 그 이후에도 큰 흐름으로 이어지겠죠. 거기에 더해서 경기 사이클
또 지금 경기 및 어닝 사이클도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주가의 방향성에 있어서는 저도 의견을 같이 하고요. 괜찮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2021년도의 어닝이 예를 들면 글로벌리 EPS 증가율이 현재로는 한 30% 가까이 된단 말이죠. 한국도 뭐 40% 정도 되고요. 약. 근데 이와 같은 좋은 어닝에 대한 기대가 말씀처럼 현재 주가에 상당 부분 선반영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이미 컨센서스이기 때문에 다 안단 말이죠. 앞으로 주가가 더 올라가려고 하면은 지금 형성되어 있는 컨센서스보다 더 좋은 쪽에, 더 높은 쪽에 수익률이 어닝이 나와줘야 되는데 저희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주의할 거는 아까 센터님도 말씀 주셨지만은 경기가 만약에 우리가 백신 두구리를 해서 현재 기대하는 대로 정상적인 사이클로 들어가게 된다면은 당연히 기대 인플레라든지 금리라든지 이런 쪽들이 지금도 이미 꿈틀대고 있습니다만 점점 더 올라가게 되겠죠. 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신경이 쓰이는 부분들이에요. 그 밖에 몇 가지 위험 요인들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좀 천천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 결론은 여건은 좋다. 방향도 올라가는 쪽으로 보인다. 다만 몇 가지 위험 요인들은 올해랑 조금 다른 2020년과 좀 다른 측면에서 제기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2020년 대비해서 기대 수익률을 조금 낮추게 만드는 요인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증권사들이 계속해서 이제 내년 코스피 그러니까 2021년 코스피를 그 예상 범위를 내놓고 있긴 한데 지금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2021년 예상 범위를? 그러니까 뭐 3천 이런 부분보다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밸류에이션으로 놓고 본다면 굉장히 부담스럽죠. 우리가 PER로 보면은 뭐 역사상 거의 13배에 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과거에도 PER이 재평가되는 상황일 때 공통적인 특징은 2002년에서 2004년에서 2007년 갈 때도 결국 EPS 자체가 크게 올라왔었고요. 그 다음에 2009년, 11년에도 거의 100조 단위로 올라올 때였었고요. 17년 갈 때도 한 140조 갈 때였습니다. 물론 2017년에는 EPS 올라갔지만 PER은 안 올라갔던 해였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서출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한 40% 정도 이익 증가율이 나와야 되는데 저는 반대로 좀 고민되는 게 과연 40% 이익 증가율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2017년과 좀 많이들 비교를 하세요. 왜냐하면 2017년에 반도체가 주도를 하면서 매 분기마다 실제 기대했던 이익보다 실제치가 잘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내년에 존재하고 있는데 현 상황에서 지금은 굉장히 그때는 기대가 낮았는데 실제치가 잘 나온 거고 지금 기대가 높기 때문에 오히려 어느 시점 되면 좀 기대에 못 미치면 어떡하나?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상당히 이러한 기대의 방향이 좋지만 상반기를 지나고 나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경기가 좀 더 정상화 쪽으로 다가서고 뭐 백신도 광범위하게 미국에서 이제 되면서 그렇게 된 상황이 왔을 때는 유동성 피가 우려와 동시에 결국 실적 기대가 기대에 못 미치면 어떡하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내년 하반기에 시장 창단을 좀 가로막는 요인이 할까 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증시 자체의 구조적 변화 그리고 결국 경기 자체가 돈이 풀려 있는데 이거를 급격히 해소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본다면 우려를 지나치게 확대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 관점을 유지하되 내년 시장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변동성은 수반될 수밖에 없는 시장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센터장 범위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대체로 동의합니다. 이제 2020년도 시장을 이끌었던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는 사실은 금리로 대표되는 할인율의 하락이었습니다. 금리가 올 2020년도 여름에 8월 달에 사상 최저치까지 빠졌거든요. 국내에 마찬가지입니다. 금리가 하락한다는 것은 말을 바꾸면 주가 밸류에이션에 있어서 분모인 할인율도 사상 최저까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 같은 이와 같은 금리와 할인율이 급락을 하면서 주가 밸류에이션을 끌어올린 요인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2021년에는 이미 사실은 9월 달 이후부터 금리가 살살 올라오고 있고 또 추가로 2021년에 금리가 올라갈 리스크도 분명히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와 같은 금리 하락과 할인율 하락에 따른 주가의 부스트가 거꾸로 먹고 있거든요. 2021년부터는. 그래서 이런 요인들은 이제 조금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로 주가나 할인율이 쭉 빠지면서 주가가 올라갈 때를 유동성 장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힘은 끝나고 분자인, 밸류에이션에서 분자인 어닝이 주도하는 장세를 실적 장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2020년도가 유동성 장세였다고 한다면은 20년도 가을 이후부터
겨울로 이후부터는 사실상 실적 장세로 옮겨가는 과정에 있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실적이 실제 기대한 것보다 더 잘 나올 수 있느냐. 사실 이게 지금 현재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실적 관련돼 가지고는 말씀 주셔서 저도 조금 더 코멘트를 하자면 지난 2018년도 초에 저희 코스피가 2,600을 넘어가면서 그때 피크를 한번 쳤었죠. 근데 그 당시에 2017년도, 18년도 그때 코스피 상장 기업의 어닝들이 그 당시 사상 최고를 찍었습니다. 17년도, 18년도 그때 반도체 사이클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반도체 착시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반도체 어닝을 빼고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어닝을 빼고 거래소의 이익을 보게 되면 지난 17년도가 71조고 그리고 18년도가 60조로 작아졌어요. 오히려. 그러면서 18년도 1월 달에 주가가 정점을 치는데 그리고 19년도 40조, 20년도 53조로 좀 좋아졌는데 드디어 21년도는 80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2017년도에 물론 반도체 중심으로 어닝이 좋았지만 그런 착시 효과를 배제하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17년도에 찍었던 사상 최고 어닝인 71조 반도체 빼고요. 반도체 뺀 거래소의 최고였던 71조를 21년도에는 80조로 뛰어넘는 한 해가 될 거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이 지난 18년 초에 우리가 2,600으로 고점을 찍었습니다만 지금 넘고 있는 또 하나의 그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의 산업 구조, 특히 그 탑 10 상위에 포진해 있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상위에 포진해 있는 기업들이 지난 10년 전에 비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뿐만이 아니고 뭐 삼바, 셀트리온, 뭐 네이버, 카카오 등등의 BBIG로 대표되는 전형적인 성장주 그룹, 글로벌 차원에서도 혁신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테마군들이 우리나라 탑 10에 많이 포진을 하고 있거든요. 거래소의 상위 종목들에. 10년 전으로 돌아가거나 20년으로 돌아가면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는 뭐 조선, 철강, 해운 이런 것들이 상위에 포진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업종들의 어닝은 상당히 변동성도 크고 글로벌 여건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그동안 악명 높았던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애널리스트 전망치가 연초에 비해서 계속 빠지는 거예요. 이 어닝에 대한 신뢰성이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산업 구조도 상당 부분 이렇게 4차 산업 중심으로 많이 양적 질적으로 특히 질적으로 개선이 되면서 어닝의 신뢰성, 안정성 이런 측면도 좋아졌거든요. 그런 것도 역시 한국 주식을 리레이팅 차원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한국의 금리도 글로벌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초저금리로 이제 정착이 됐습니다. 그것도 되게 중요한 리레이팅의 하나의 기본적인 근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주가가 비싸지만 예전의 금리에 비하면 훨씬 낮아졌기 때문에 지금 다르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이제는 좀 2021년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이제 코로나19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이와 관련해서 주식시장에 좀 변화가 있을지 세계에서 가장 저명한 가치 투자자로 알려진 하워드 막스 오크트리 캐피털 회장 인터뷰부터 들어보시죠. I don't think that you're going to see fundamental change to the investment process. I think that people will perhaps for a while always consider the possibility of a pandemic. But the truth is they don't happen that often. And many of them are not as bad as the coronavirus. So there may be, I was going to say there may be some modest leaning towards conservatism, but if you see how the market's behaving now, you wouldn't think so. So I'm going to say that the investment process and the investment industry is not going to be fundamentally changed. 네, 막스 회장은 중장기적으로 코로나에도 투자 과정과 산업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단기적으로는 어떨까요? 당장 코로나 재확산 우려와 백신 접종 기대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2021년 증시에서 코로나19 영향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코로나 참 어려운 변수인데요. 사실은 2020년도도 코로나와 그에 대응하는 정책들 간의 상호작용 아니었습니까? 근데 21년도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을 거잖아요. 백신이 나오면서 뭐 면역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역시 이 구도는 일정 부분은 이제 간다고 보입니다. 다만 저희의 베이스 시나리오는 백신이 보급이 좀 되고 또 경제도 좀 정상화되고 이런
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가 사이클이 올라오고 주가도 여건은 좋은 이런 여건은 이제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그런 쪽으로 잡고 있어요. 다만 백신과 관련해서 몇 가지 변수가 있는 게 일단 보급이 현재 기대하고 있는 대로 잘 될 것인가 문제. 그다음에 이게 맞아도 효과가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즉 맞았는데도 걸리는 사람, 혹은 맞았는데 치명적인 부작용이 나오는 경우도 그런 비관적인 상황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백신 자체가 한편으로는 효과가 없거나 한편으로는 맞았는데 잘못되거나 이런 케이스들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뭐 몇만 명 맞을 땐 상관이 없겠지만 1억 명 맞고 10억 명 맞으면 분명히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사람들이 혹시나 네가 가라 하와이 그럴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좀 서비를 해보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약 절반이 조금 넘는 사람이 이제 맞겠다라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게 기대만큼 되지 않아요. 아까 기대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럴 리스크가 있죠. 그래서 저희는 백신이 보급이 잘 되고 우리 경제가 정상화되고 뭐 주가가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기본 베이스입니다. 그렇지만 리스크 요인으로는 약간 변수로는 이 백신 관련된 방금 그런 것들도 조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기대도 있지만 우려도 있다. 센터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최근에 보면 미국이 내년 여름에나 가야 집단 면역 정도 될 수 있다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경기 회복은 상당히 느린 느낌을 받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반면에 정부의 정책은 이제 최근에 연준에서도 말한 것처럼 난 통화 정책만을 할 수 없어. 폴리스 믹스야. 재정 정책을 할 때 내가 통화 정책을 통해서 금리는 잡아주겠지만 재정 정책으로 직접 어떻게든 해봐.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계속 강조 드리는 건 뭐냐면 제가 아까 맨 처음에 기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거는 2021년이 되면 기대에 비해서 약간 못 미치는 상황이 왔을 때 굉장히 코로나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다는 거죠. 결국 코로나가 집단 면역이 언제쯤 될 것이냐. 가장 빠른 미국마저 여름 정도라면 우리는 여전히 2021년에도 코로나의 영향권에서 쉽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건 여기서 또 하나의 변화 가능성입니다. 그 지난 한 2년을 놓고 보면 자산별로 우리가 수익률을 계산해서 봤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좋았던 건 당연히 IT 쪽이었고요. 글로벌하게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나. 가장 불운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달러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2년간 달러가 약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긍정적 흐름이 있었던 거죠. 달러가 약했던 이유는 수만 가지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뭐 금리 차로 설명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 미국 경제에 대한 좀 불안감이 있었는데 누가 뭐래도 2021년에 코로나의 어떤 백신이 가장 미국이 많이 집단 면역이 가까워질 것 같고요. 그 상황이 됐을 때 글로벌하게 달러가 그냥 마냥 약세로 갈 수 있을까? 저는 오히려 그 뒤에 흐름들 미국이 느리게 가는데 다른 나라는 더 느리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동시에 감안한다면 내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글로벌 각 국가 간의 온도차가 느껴질 것이고 그 온도의 차에 따라서 약한 고리에 있는 나라들은 오히려 흔들리는 오히려 미국이 좀 견고한 흐름이 이어지는 그런 흐름이 내년 하반기에 전개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렇게 짚어봤고요. 네. 이 내년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 시대가 이제 공식화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좀 증시 발목을 계속 잡아왔었죠. 이게 미중 갈등인데 네. 이것은 좀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보시나요, 센터장님? 미중 갈등도 당연히 어떤 의미에서는 특히 한국 입장에서는 매우 유의해야 될 변수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지난 2020년도 하반기에 한중일 중국은 뭐 이미 올랐지만 한국이나 대만이나 일본이 주가가 상당히 좋은 배경 중에 하나는 선거도 있고 2020년도 연말에 또 코로나 때문에 정신 욕구 해가지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약간은 소강 상태로 들어간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도 끝났고 또 이제 백신도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은 다시금 이제 미국 뭐 이렇게 갈등이 심화될 여지가 있고요. 또 하나 저희가 좀 걱정하는 뭐 노파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미국 사회가 이번 선거를 지나면서 더더욱 양극화, 분열이라는 양상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대체로 정치공학적으로는 내부의 갈등이 심할 때는 사실은 외부의 공동의 그 목표를 좀 찾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차원도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진핑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더 껄끄러운 게 트럼프는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주로 경제적인 측면으로 무역 뭐 이런 쪽으로 들어갔다고 한다면은 아마도 바이든 행정부는 좀 더 광범위한 이슈로 특히 껄끄러운 인권 문제라든지 그죠?
뭐 언론 문제라든지 혹은 뭐 지방 지금 뭐 독립 문제라든지 대마 문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들어올 확률이 제법 높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 양국 간의 갈등이 기존의 무역, 경제 이런 중심에서 물론 이미 기술적으로 넘어왔습니다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좀 더 전선이 확대되면서 좀 더 껄끄러운 양상이 전개가 될 수가 있겠고요. 사실 경제냐 정치냐 이걸 우리가 분리해서 볼 수 있다면 한국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경제는 중국이 중요하고 정치, 외교, 군사는 미국이 중요하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트럼프는 이제 경제만 중시했었으니까 근데 바이든 행정부가 했을 때는 조금 더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은 더 신경이 쓰이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저는 그쪽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조심스럽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어쨌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라는 거는 다시금 높아질 확률이 제법 있고 그 경우에 아까 제가 18년도, 19년도에 한국의 어닝이 뚝 떨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가장 큰 이유가 그거였거든요. 뭐 미중 갈등이라든지 여파로 뭐 한일 갈등도 뭐 조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런 그 정치 외교적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한국에는 다른 나라 못지않게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제일 주목해야 될 변수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본질은 같습니다. 결국 바이든이 과거 상원 외교위원장실에 중국을 WTO 체제에 편입했던 어떤 그런 분인데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약간 반성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서구의 어떤 가치관에 들어오질 않고 자기만의 어떤 영역을 구축해 가고 있고 미국의 국익 입장에서는 여전히 그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중 무역 갈등이 예상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쉽게 개선되지 않을 거라 보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결국은 이것도 협상의 과정이 아니겠는가. 결국 중국이 자본시장을 열어주고 미국이 서로 원하는 것을 주고받으면 미중 관계가 개선되고 글로벌 경제 교육이 들고 2000년대처럼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이미 중국은 2000년대와 같이 디프레이션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소비와 생산 다 어쩌면 미국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결국 아까 서철 센터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미중 갈등 이슈가 어쩌면 돌발 변수가 될 확률도 상당히 높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미국이 처한 가장 상황은 미국이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부채 비율로 놓으면 100% 넘어간 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재정은 계속 써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쌍둥이 적자를 용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역에서 돈을 가져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결국은 내 잉여를 가져간 나라에 대해서 그걸 가져올 수밖에 없고 그건 우리가 딱 봤을 때 중국이 당연히 바이든 정부에서도 부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바이든 정부에서 여러 가지 어떻게 본다면 그 길티세라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해외 생산하는 것들을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국내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더 강화되지 약화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내년을 바라봤을 때 계속 제가 좀 장이 워낙 낙관적 기대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경계 요인들 중에 살펴봤을 때 미중 갈등이 의외로 돌발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한 변수로서 우리가 항상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시대 또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게 정책인데 네, 이게 정책이 뭐 되냐 안 되냐 합의가 되냐 마냐 뭐 얘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것도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통화 정책하고 재정 정책은 한마디로 차이를 말씀드리면 통화 정책은 돈을 빌려줄 뿐이고요. 재정 정책은 그냥 주는 겁니다. 우리가 뭐 지난번에 100만 원씩 받고 했습니다만 완전한 차이거든요. 근데 정부가 돈이 어디 있어서 백성들한테 돈을 그대로 주냐? 중앙은행에서 가져다가 쓴 겁니다. 전형적인 통화 증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이번 그 양적 팽창의 되게 큰 특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QE1, QE2, QE3 때 돈을 풀었던 것과 달리 인플레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이 지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 걱정들을 당연히 채권 시장이 먼저 캐치를 하고 금리가 지난 2020년도 8월 달에 0.5 미국채 10년 기준으로 0.5% 바닥을 찍고 현재 2020년 말 현재 연말 연초 현재 0.9%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현재 시장의 예상은 어쩌면 2021년도 중에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한 1% 중반까지는 가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인플레 기대 심리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측면이기도 해요. 그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인플레 기대 심리가 나오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갈 때 연준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지금 시장이 되게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전통적으로 아까 버블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버블을 깨트리는 촉매는 중앙은행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연준이 참아준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시장은 갈 때까지 가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연준이 이게 심상치 않은데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좀 긴장을 하는 거죠, 시장도. 근데 연준이 그렇게 심상치 않은데라고 얘기할 만에 바로 인플레에 따른 금리 상승, 시장 금리 상승. 당연히 정책 금리는 잘 안 올리겠죠. 근데 시장 금리가 자꾸 인플레 기대라든지 이거 가지고 올라가 버린다라고 하면은 좀 신경이 쓰이는 것이죠. 그럴 때 연준이 어떻게 할 것인가? 1번 냅둔다. 인플레 기대도 올라가고 금리도 올라가고 뭐 냅둬. 이거. 그다음에 2번 금리가 올라가는 건 싫다. 왜냐하면은 정책 금리 떨어져 있어도 실제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는 거는 10년 만기 등으로 대표되는 시장 금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시장 금리가 자꾸 올라가면 사실상의 경제는 긴축 요인으로 작용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는 거 싫으니까 금리를 막아. 어떻게 막냐? 채권을 사는 거예요. 연준이 채권을 산다는 거는 이제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걸 막는다는 의미니까 즉 금리가 상승하는 거를 막아준단 말이죠. 근데 채권을 사면 반대로 돈이 풀려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시장에선 이미 인플레 기대가 막 커지면서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돈을 더 풀어. 이게 2번이고 3번은 이거 안 되겠다. 슬슬 통화 완화의 강도를 조금 뒤로 좀 물러서야 되겠다. 지금 현재 매달 1,200달러의 QE를 하고 있단 말이죠. 돈을 넣고 있는데 그거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거나 테이퍼링 하거나 2021년도 연말이나 22년도 들어가면서부터 이거 금리는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걱정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게 1번 냅둔다, 2번 오히려 돈을 더 푼다, 그래서 금리 상승을 막는다, 3번 이제 슬슬 이제 완화를 줄여나간다 이것인데 저희가 볼 때는 일정 선까지는 1번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냥 냅둬. 왜냐하면은 인플레 올라가는 것 자체가 그것도 목표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인플레가 중기적으로 한 2%나 그보다 조금 넘어가는 거는 뭐 괜찮아. 그래서 이제 봐준단 말이죠. 기다린단 말이죠. 근데 임계치가 있겠죠. 어느 선 이상으로 올라가거나 너무 빨리 올라가거나 이러면 연준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임계치가 어딘지는 사실은 아무도 정확하게 몰라요. 아마 파월 의장도 아마 정확하게는 아마 뭐 지금 결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좀 얘기가 나오는 바는 현재 인플레 기대치가 10년 만기 기준으로 10년 만기 국채 금리에서 뽑아낸 인플레 기대는 현재 약 1% 후반 정도입니다. 근데 그게 한 2% 중반 정도까지 간다. 왜냐하면 과거에 한 10년 가까이 2% 중반을 넘어선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거 2% 중반까지 간다. 그러면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한 60bp 정도 남은 거죠. 60bp 정도 남은 거죠. 그다음에 이제 10년 만기 금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9%선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1% 중반, 예를 들면 1.5까지 간다. 그것도 한 60bp 남은 건데 이 정도 가게 되면 이제부터는 저희가 볼 때는 그 이상 넘어가면은 이게 이제 뚜껑이 열리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걱정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이런 걱정을 지금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이게 보이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걱정을 좀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건 시장도 걱정하고 연준도 걱정할 거예요. 그게 저희가 볼 때는 상당히 좀 2021년도에 매크로 차원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변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모든 자산은 다 부정적입니다. 위험 자산은.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모든 자산의 밸류에이션은 미래 캐시플로우를, 미래 현금 흐름을 다 금리로 할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금리가 올라가면 2020년도에 유동성 자산은 거꾸로 모양새가 나오거든요. 특히 성장주 쪽은 더 큰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 변수가 가장 주목해야 될 변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재정의 입장에서는 제가 첨부할 부분은 이미 1차에 보면은 소득 지원을 휘발성으로 많이 썼어요. 근데 이제 2차 팬데믹이 왔는데 여기서 쓰고 나면 실질적으로 여력이 별로 없어질 확률이 매우 높아지고요. 결국 연준에서 해주는 거는 그래도 너희들이 돈을 써. 빨리 재정 정책에 쓰면 내가 금리 잡아줄 테니까 경제 회복에 힘이 될수록 내가는 계속 힘이 돼줄 거야. 이번 연준에서 그 얘기를 했지만 사실 별말은 한 건 없습니다. 나는 할 거야. 그리고 일드 커브 컨트롤부터 우리가 여러 가지 기대감을 반영해 왔지만 어떻게 보면 내년에 우리가 금리를 연준이 올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양적완화 축소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의 흔적만 나와도 시장은 굉장히 충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옐런 때도 결국 그러한 우려들이 반영되면서 시장이 흔들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중앙은행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아까 서 세사님도 계속 강조하셨지만 결국 인플레를 어떻게 하면 그래도 더 조기에 이걸 통제할 수 있는가가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 있고요.
그랬을 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만약에 미국의 기채 10년 시장 금리가 움직여 버리면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 최근에 위안화가 굉장히 강했고 달러는 약했습니다. 두 나라의 금리 차였어요. 장기 금리 차가. 근데 결국 우리가 중국의 위안화라는 게 중국의 장기 금리에 반응하기보다는 미국채 10년에 반응해 왔습니다. 미국채 10년이 너무 낮으니까 위안화가 강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 금리 차가 좀 변화가 생기고 달러가 약세에서 좀 벗어나면 우리가 지금 금리와 달러 약세와 이게 다 연동돼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도 달러 약세 쪽에서 먼저 시그널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그쪽에서 흐름이 나오고 미국채 10년이 좀 움직이고 드물스물 움직이고 있으면 연준에서도 뭐 이런 걸가 가능하겠죠. 근데 만약에 그러한 돈의 흐름 때문에 커머더티 가격이 올라오면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라는 거 우리가 다시 나온다는 게 아니라 비용 부분에 있어서 좀 변화가 생기면 기업에게도 영향을 주고 여러 가지 영향을 줄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제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이 아닌 양적 완화가 좀 약간 다소 후퇴한 흐름만 나와도 시장은 그러한 고민들을 반영할 수가 있다. 물론 그 과정을 잘 넘겨서 이걸 극복해내면 우리가 유동성 상세 뒤에 글로벌 경기가 다 같이 호황으로 가는 본격적인 실적 장세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 전세의 전환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내년 저는 하반기 정도에 분명히 그러한 우려들이 좀 반영될 것 같거든요. 결국은 미국채 10년이 좀 움직이고 커머더티도 움직이고 달러 약세가 만약 우리가 생각하던 거 다르게 나온다면 아마도 시장은 제가 한 단어로 만든 변동성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2021년에 자주 맞닥뜨리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 좀 더 개인 투자자들에게 좀 집중해서 좀 살펴보고 싶은데 그 2021년에도 좀 관통할 키워드는 역시 동학개미입니다. 이 개인 투자자들의 부각은 사실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닌데요. 이들의 등장과 관련해서 또 하워드 막스 회장 투자 조언을 내놨는데 인터뷰부터 들어보시죠. I think you can't invest by a formula. You can't say if a stock has a low PE ratio, then it's good value, and if it has a high PE ratio, it's not. And that's why investing is not a simple activity. Many stocks have low PE ratios for a good reason, that they have a bad business. Many stocks have a high PE ratio because they have a wonderful business. And it would be a mistake to say I'm going to ignore all stocks that have a PE ratio above 15 or above 20 or something like that. I'm going to ignore all the ones that have a high return on equity and focus on the ones with low return and vice versa. You can't do it by the numbers. What the job of the investor is to balance the quality of what he's getting versus the price. Just like when you go in a store and you want to buy a piece of clothing. You look at how good it is, and then you say, is it worth the price? We don't say I only buy shirts that cost under $20. Maybe you can find a great shirt for under $20, but maybe you have to pay $30 to get a better one, and you might conclude that it's worth it. So I think a lot of people confuse value investing with low price. And a lot of things have low prices for a perfectly good reason, which is that that's all they deserve. So I think you have to get off the numbers and get off the belief that you can make money just by buying stocks with low PE ratios. Well, I don't know about conditions in other countries, not in Korea, not in India. I know that investing has become popular among young people lately. One of the theories is that the casinos were all closed because of the lockdown, and the sports teams, in America, there's a lot of sports and people bet heavily on sports, but the sports teams weren't playing because of the lockdown. So with no casinos and no sports betting, people had to turn to the stock market instead. The other thing is that the government supplemented unemployment insurance for people out of work with a large amount. Unemployment insurance usually pays about $300 a week, and the government added another $600. So people were getting $900 a week, and a substantial percentage of people made more during the lockdown than they did when they were working. So maybe they had some extra money to gamble with, and the recovery of the stock market
from the low that was set on March 23rd was very strong, and maybe that excited some people. But for whatever reason, it does seem anecdotally that so-called retail investing has become more popular. I don't personally think that it's enough to influence the market, other than at the margin. But I don't think that you can blame the level of the market on retail investing, and I don't think that that a change of heart by the retail investors is going to kill the market. I do want to respond to what you said about people borrowing money to invest in the stock market. I think that that's very dangerous. I would encourage people to invest within your means.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in investing is you have to have a clear head so that you can do the right thing when trouble comes. And if you've invested money that isn't yours, if you've invested money that you've borrowed from somebody else and you're going to have to pay it back, I think it makes it very hard to, for example, hold on to good stocks when the market is collapsing. And it's hard to be unemotional when you're playing with borrowed money. So I would caution your viewers not to get out on a limb and get in trouble with borrowed money. 이 개인 투자자들이 빚을 내서 투자하는 소위 빚투와 기업에 대한 분석 없이 수치만 보고 베팅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한다는 막스 회장의 조언이었습니다. 더 깊게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들어온 주린이들이 이제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넘어가는 상황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는데요. 이 다음 성장 단계인 증시 초등학교에 잘 입학하려면 좀 무엇이 중요할까요? 센터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표현이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제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교인데 우리 다 같이 경험했듯이 유치원에서부터 처음 이제 사회생활 비슷한 것들 하면서 처음 적응하는 거잖아요. 맨날 가정에만 있다가 집에만 있다가 그런 의미에서 이제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주식이 뭔가 또 해외 주식은 또 어떤가 이런 걸 처음 조금 맛보기 경험을 다행스러운 부분은 우리 3월 달에 주가 급락할 때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로 많이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선순환의 경험을 지금 하고 계신 걸로 일단 유치원 기분 좋았어요.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말씀처럼 이렇게 가려면은 되게 긴 과정이잖아요. 이제 막 시작을 했고 또 우리가 뭐 중졸 이렇게 끝나면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결국엔 이제 고졸 가고 또 대학교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을 꾸준히 가셔야 될 길입니다. 이게 한번 뭐 잠깐 돈 벌어서 소고기 사 먹고 끝내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자산 증식을 우리의 노후에 대비하기 위해서 혹은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자산을 계속해서 꾸준히 우량 자산을 쌓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금이나 부동산으로 자산을 늘렸듯이 주식을 향후에 5년, 10년, 20년 혹은 은퇴 그 이후까지도 생각한다면 장기간의 투자를 계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는 것이죠. 차근차근 공부를 해나가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방금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이 주식 투자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노후 대비하고 경제적 안정을 위한 것인데 구체적인 수단으로서는 물론 주식으로 처음에 맛을 보셨지만 좀 더 큰 틀에서는 이 주식 투자도 큰 관점에서는 자산 관리의 일부입니다. 제가 비록 증권회사에 있지만 모든 걸 다 주식만 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아요. 전반적으로 자산 얼로케이션을, 자산 배분을 잘 해나가는 거. 그러려면 처음에 이제 금융차 처음 맛을 보셨고 이제는 차곡차곡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또 대학교 과정 이렇게 나가실 필요가 있겠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뭐 저희 같은 뭐 이렇게 사람들 나와서 이렇게 원래는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도 많은 분들의 말씀을 참고는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다 각자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생각이 다르고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이 맞을 수 있고 저 사람 말도 저 사람 맞거든요. 그렇게 누구 말 맞고 들어서 샀다가 이거는 사실은 결과가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 말을 한 사람은 자기 생각을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바꿀 수 있습니다. 유연하게. 세상이 바뀌고 트렌드가 바뀌면 자기 논리 구조를 바꿔가면서 또 이제 달리 변화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냥 이 사람 말이 맞으니까 나 이거 사야 되겠다. 이러면 그 사람은 바꾸질 못해요. 세상이나 트렌드 이미 바뀌었는데. 그런 리스크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 많은 전문가들의 말씀을 참고하고 또 우리가 공부하고 하지만
결국에 판단은 각자의 생각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산 관리와 자신의 판단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센터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뭐 주린이 분들한테 과연 말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올해 가장 주식이 좀 변동성을 보이고 불안감이 커질 때마다 시장을 받쳐왔던 거는 어쩌면 기존의 개인 투자자기보다는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이 밀리면 사겠다. 그 논리로서 굉장히 시장에 올해 성과가 좋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시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우리 강 사장은 모두에게 굉장히 자신감을 키우지만 많은 투자의 그루들이 했던 조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잃지 말아야 된다는 조언을 했었죠. 버페트 얘기했고 수많은 아까 하워드 마스도 굉장히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제가 내년 시장을 2021년 시장을 바라봤을 때 변동성이란 걸 생각한다면 이제는 좀 리스크에 대해서도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리스크 관리 어떻게 할 거냐?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최소한 지나치게 자기 자신에 비해서 주식 자산에 너무 비중이 높아지는 건 위험하다는 거죠. 특히 자기 돈이 아닌 돈을 너무 높게 가져가면 어떤 변동성 구간에서 우리가 손실이 급격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 경계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시장에서 올해 1년 내내 굉장히 이런 강세장이 매년 오지 않거든요. 저도 지나고 나서 보면 강한 강세장 뒤에 여지는 좀 있지만 그래도 이후에 그냥 마냥 이어가진 않았던 한국은 소규모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대외 경제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경기라는 거는 결국 소순환 사이클도 있기 때문에 그 소순환 사이클마다 의외로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커집니다. 한국은. 그렇게 본다면 결국 무작정적인 장기 투자는 선이고 나머지 투자는 다 틀린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증시에서 80년대 주식을 하셨던 분들은 증권주와 건설주가 단주하시고요. 2000년대 하셨던 분들은 조선주가 단주하시고 그래서 제가 항상 주도주가 탄생하면 그거를 잘 쫓아가는 게 한국 증시에는 또 투자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냥 나는 장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 주식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계속 갈 거야. 이것만은 선은 아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서천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자산 배분 중에 일부가 주식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제 생각도 정리된 부분 중에 하나는 내년에 굉장히 인플레 기대에서 우려도 생기는구나. 아무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인플레 기대에 대해서 해지할 수 있는 자산 순환은 뭐가 있을까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환에 대해서도 제가 매년 연말에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내년에 절대로 생기지 않은 일을 갖다가 글로벌 IB에서 매년 내놓고 있거든요. 그 생기지 않을 거 10개 중에 한 2~3개가 꼭 생기더라고요. 그렇다면 내년에 꼭 생기지 않을 것 같던 것 중에 뭘까? 그렇다면 그것도 아까 말했던 저는 달러 약세가 마냥 갈 것은 아닐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런 변수들에 해당되는 자산들, 금이 될 수도 있고 달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신다면 주식을 들고 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죠. 이쪽을 안 들고 주식만을 익스포저를 높으시면 주식의 변동성 기간에서 상당히 시장을 대응하기 쉽지 않지 않나. 제가 생각하는 그 주린이 분들이 좀 여기까지 나가셨으면 하는 부분은 이런 생각들입니다. 네, 넓게 보고 여러 가지 전략, 해치까지 다 고려해서 생각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물론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겠다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근데 그래도 올해 좀 길을 좀 알려줘야 되는 투자처를 좀 알려주고 싶은데 이 2021년 주목해야 될 업종이나 기업들에 대해서도 조금 이렇게 짚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센터장님? 글쎄요, 저희 미래세대우는 최근 몇 년째 주로 글로벌 자산 배분, 선진국 초량 자산들 쪽으로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계 자산 구성을 보게 되면 여전히 99% 이상이 국내 자산에 이제 쏠려 있거든요. 물론 한국이 좋습니다. 좋고 다 잘 되면 좋은데 글로벌 놓고 봤을 때는 훨씬 더 좋고 높은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줄 수 있는 종목들 또는 자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밸런스를 맞춰 나갈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사실은 계속해서 해외 초량 자산들 꼭 주식이 아니더라도 주식을 포함해서 많이 말씀을 이제 드려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런 부분을 되게 강조했던 부분들은 궁극적으로 균형을 맞추기 위한 중간 과정에서의 불균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부분 조금 더 많이 부각시켰으니까.
근데 뭐 질문 지금 주신 부분은 이제 국내에 만약에 조금 더 이제 포커스를 주셔서 질문으로 이해를 한다고 한다면은 아까도 잠깐 시황 관련돼서 전략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상반기 특히 1분기까지는 전통적인 시클리컬들, 대형 시클리컬들이 조금 키높이를 하는 과정들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IT와 그 몇몇 시클리컬들 있지 않습니까? 뭐 자동차도 있을 수 있겠고, 뭐 화학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뭐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좀 캐치업을 좀 할 것 같고요. 그렇지만 2분기 이후에는 오히려 경기 사이클이나 IT 사이클 아까 말씀드린 이런 거를 감안해 놓고 봤을 때는 조금 컬러가 좀 다시 달라지면서 하반기에는 다시 2020년도에 그랬던 것처럼 BBIG 중심의 성장 섹터가 다시 선방하는 쪽, 선전하는 쪽으로 그렇게 약간 컬러가 바뀔 거로 보고 있고 저희가 이제 컴플라이언스 이슈 등 때문에 뭐 종목을 뭐 이렇게 많이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습니다만 그냥 러프하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지금 올라오고 있는 뭐 자동차, 현대차라든지 네, 혹은 LG화학 뭐 LG화학은 이제 IPO 이슈도 있습니다. 내년 뭐 빠르면 내년 4분기일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들 혹은 뭐 여전히 좋은 이제 네이버, 셀트리온 이런 쪽을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국내 종목들은 밀고 있는 상황이고 아주 이렇게 크지는 않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 이미 시작되었다고 보는데 한국의 미디어 컨텐츠들 이것이 글로벌 경쟁력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거든요. 이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그 미국에서 상위권에 있는 드라마 순위를 보시면 한국이 맞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2021년도에는 더더욱 조금 더 빛을 발할 것 같습니다. 이쪽에 미디어 콘텐츠 같은 경우에 사실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좋아지고 있는 것인데 OTT 중심으로 글로벌리 확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방송에만 의존할 경우에는 국내밖에 안 됩니다. 근데 OTT로 나가는 순간부터 그리고 이제 막 그 테이크오프하기 시작한 디즈니 플러스까지 고려한다고 한다면은 또 이제 플랫폼이 더 생기는 거죠. 넷플릭스뿐만이 아니라 이와 같은 OTT 비즈니스로 글로벌리 수출할 수 있다는 거.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텐츠의 퀄리티 자체가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따지면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이런 회사들도 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조금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기존의 뭐 자동차라든지 뭐 화학이라든지 뭐 이런 뭐 네이버, 셀트리온 이런 부분들은 이미 다 많이 말씀을 드려왔고 저희도 여전히 그쪽은 좀 더 계속해서 주목할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이런 한국의 미디어 콘텐츠도 국내 기업 중에서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달라질 것이거든요. 우리가 IMF 이전 사회와 이후 사회가 굉장히 한국 사회를 변화시켰고요.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가 굉장히 달라졌듯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는데 이전과 이후가 단절된 게 아니라 이전의 변화를 가속화시켰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 우리가 최근에 왔던 여러 가지 올해 변화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이 무엇이냐를 계속 고민해야 되고요. 아마 한국 증시에는 그런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새로운 IPO가 돼서 들어올 텐데 그런 기업들을 좀 팁으로서 놓치지 말으셔야 된다. 뭐 의류 업종에서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여러 장외 기업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신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또 동시에 이미 거래소에 있는 뭐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글로벌 차원에서 봤을 때도 진화하는 거겠죠. 전자가 과거처럼 가전을 파는 것도 아니고 반도체를 했는데 다음에 어디를 갈지 우리가 모르겠네요. 그래서 결국 기존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산업에 얼마나 발을 담그고 있고 그쪽에서 우리가 가시범위의 숫자가 나오고 있는가가 매우 중요하고 다행스러운 부분은 우리 기업들 중에서 그러한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동시에 그건 바로 좋은 기업이라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반면에 그냥 주가는 싸져 있지만 여전히 그런 성장이 나오지 않고 있고 과거의 어떤 경기 사이클에 연동되어 있는 산업이나 기업들이 있다면 아무리 주가가 싸도 저는 상승에는 한계가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좋은 기업은 더 좋아지고 나쁜 기업은 더 나쁜 기업. 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좋은 산업의 나쁜 기업이 나쁜 산업의 좋은 기업보다 좋은 겁니다. 결국은 그러한 기준점을 찾고서 기업들을 선택하신다면 아마도 최근의 상승세에서도 좀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길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서센타님이 말씀하신 종목들이 그런 기업들에 해당되고 제가 거기다 추가를 한다면 저는 앞으로 들어올 우리 주식시장에 들어올 새로운 기업들이 그러한 성장 기업들이 많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고 아마 그런 기업들 중에서 새로운 어떤 우리 시장의 미래가 열리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산업이 중요하다. 또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좀 집어서 얘기하면 미디어 기업들, 콘텐츠 기업들. 추가하는 겁니다. 네네네. 기존에 또 워낙 유명한 기업들은 저희도 계속 추천을 드리고 있고 네. 예, 추가한다면 네. 네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센터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2020년 증시 분석과 또 2021년 증시 전망을 알아봤습니다. 지금은 투자를 꼭 해야 하는 시대를 넘어서 투자를 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시대가 됐는데요. 이 증시에 입문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예전처럼 그 손실과 불신을 반복하다가 증시를 떠나기보다 이 잘 세운 전략으로 또 글로벌 자산 배분 등을 통해서 그 앞서가는 투자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